일단은 첫 번째 거기 교재 보시면은 꼭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생물이 이제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생물하면은 여러분들 암기 과목이다,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생물을 외워야 돼. 외워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문제들을 풀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물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자기의 꿈이 커서 생명공학자가 되겠다. 없죠?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생명공학 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면은 인생이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생물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그치, 생물을? 그래서 나들 충분히 좀 4일 동안 이용을 해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게 뭔지 요거부터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유전이 뭔지 압니까? 유전? 어차피 뭐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자손에게 물려지는 거야. 그 자손에게 물려지는 것들 중에 생명체의 특성을 결정짓는 물질이 있어요. 물려지는 것 중에 생명체의 특징을 결정지을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유전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거 들었던 사람은 알 거예요. 이 유전 물질 보통 DNA라고 얘기하죠. DNA. 이게 뭐의 약자인 줄 압니까? 몰라도 돼. 이게 씨발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 이게 뭐 디옥시리보스 뭐 뉴클레이크 애시드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이용해 먹는 판국에 답만 맞추면 되죠. 그래서 답을 맞출 수 있는 좀 빠른 방법을 제시를 해줄게요.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원소, 구성 원소. DNA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기본 단위, 유전 정보를, 뭔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본 단위를 구성하게 돼요.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산, 그 다음에 당, 염기. 이게 기본 단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염기의 종류에 이제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이 있는데 얘가 생명체의 특징을 결정짓는 알파벳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알파벳 A부터 G까지 몇 개 있어요? 모릅니까? 26개 있죠. 내가 이 알파벳 중에서 몇 개를 뽑아갖고 와서 A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알파벳의 나열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까? 지금? 의미가 있어요, 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내가 이 알파벳 중에서 F하고 U하고 C하고 K를 뽑아갖고 왔어요. 그럼 얘는 이때부터 의미를 가지게 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fuck이라고 하는 게 연 먹어라, 이 개자식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염기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의 특징을 결정짓는 정보에서의 알파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의 조합에 의해 가지고 염기의 조합이, 어떤 특정 염기의 조합이 뭔가 의미를 가지게 돼. 이때 의미를 가지는 특정 염기의 조합을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오케이, 잘 대답했어요. 유전자라고 하게 돼. 유전자. 의미를 가지는 염기의 조합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유전자가 뭐라고 나옵니까? 유전자의 정의? 이렇게 나와요. 형질을 결정짓는 DNA의 일부 염기 서열.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서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형질 뭔지 압니까? 형질? 형질? 이거 이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결정짓는다. 이건 알겠죠. 그쵸? 그 다음 DNA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공부를 했어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일부 염기. 여기서 얘기하는 일부의 염기라고 하는 거는
DNA를 구성하고 있는 이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의 조합을 의미해. 염기의 조합을 의미해. 생물이 그지 같은 이유가 뭐냐면 교과서에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바로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없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생물이 참 그지 같고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들을 선택해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죠? 저 에어컨이 되는 건가? 개덥네. 유전자 요거 기억을 좀 해놔야 됩니다. DNA의 일부 염기서열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의미를 가진다라는 말은 또 뭘로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단백질 합성이 가능한 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생물 뭐 1학년 때라든지 아니면 1학기 때 공부했던 사람들은 알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모를 수도 있겠죠. 세포에 이 유전 물질은 세포에 어디에 들어있어요? 힌트를 주자면 이제 김정은이 좋아하는 거. 그건 잘 알고 있네요. 세포의 핵안에 유전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 물질, 요 핵안에 들어있는 여러 유전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포의 생명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럼 생명 활동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조절하든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핵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돼야 돼. 그러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세포 내 소기관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얘 혹시 이름 뭔 줄 압니까? 단백질 합성 세포 내 소기관. 그렇죠. 정확하게 틀렸어요. 리보솜이라고 합니다. 리보솜. 아니 뭐 틀릴 수도 있어요. 너무 높다.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네. 와, 대답 되게 빠르다 이거는. 오케이,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전자는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됩니다. 핵 안에 있는 유전 정보는 핵 밖에 빠져나와가지고 물론 나중에 이제 이런 유전자의 발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미리 공부를 할 필요 없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염기들의 조합이고 이 염기들은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유치원생들도 알고 있는 기본 내용이라고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물 공부를 하기 위해서 특히 2단원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지요? 자, 그럼 유전물질의 변천 한번 볼게요. 유전물질의 변천. 자, 지금 저기 얘네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본 단위. 얘네를 뭐라 불러요?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뉴클레오타이드. 다 알고 있죠? 이런 뉴클레오타이드, 염기, 서열이, 염기의 조합이 형성되려면은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겁나 많아야 돼. 뉴클레오타이드가 겁나 많다.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인산당, 염기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겁나게 많이 모여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만 이 염기의 조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형성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존나 많이 모였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여러분들 폴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존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많다라는 거야. 뉴클레오타이드가 많다.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염기들의 조합이 있겠죠? 그 중에서 단백질 합성이 가능한 염기들의 조합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DNA는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가닥으로. 여기에 한 가닥 있으면은 반대쪽에도 한 가닥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는 그 반대쪽에 있는 염기들과 서로 상부적인 결합을 하게 돼요. 상부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서로 짝을 맞춰서 결합을 하게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 유전 특강에서는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해놓으시면 돼요. 아데닌은 누구랑 결합합니까?
티민이라고 하는 놈과 결합하게 되고 사이토신은 구아닌이라고 하는 놈과만 결합을 하게 돼. 이렇게 짝을 지어서 결합하는 것을 상보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참고만 해놓으세요. 우리가 4일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러분들 유전 실력을 좀 많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 얘네를 우리가 이제 DNA라고 부르죠. 이때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 이 DNA는 여기 인산기 있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인산기는 전기적으로 이제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음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들끼리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청력이 발생을 하게 돼요. 맞죠? 그럼 DNA 요렇게 여기도 음전하 있고 여기도 음전하 있대. 여기도 음전하 있고 여기도 음전하. 그럼 멀어지려면 어떻게 해? 90도로 회전하면 되겠죠. 그게 가장 멀 수 있는 거리, 멀어질 수 있는 거리니까. 그래서 DNA는 휘어지게 돼. 요렇게. 이걸 우리가 이제 이중 나선 가닥이다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치?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학 입시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인산이 가지고 있는 음전하 때문에 DNA는 이렇게 꼬여있는 이중 나선의 구조를 가지게 돼요. 뭐 어쨌거나 DNA는 전체적으로 다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이 DNA는 아까 핵 안에 저장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핵. 이 핵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유전 물질이 저장되기 위해서는 이 DNA가 가지고 있는 음전하를 없애줘야 돼. 맞죠? 왜냐면 음전하를 띄고 있으면 효율적인 저장이 불가능해진단 말이야. 왜냐? 지들끼리 밀어내려고 하니까. 맞디요? 오케이. 너네 혹시 뭐 나 들어오기 전에 야, 우리 저 새끼는 족대게 연맥해보자. 대답을 하나도 하지 말고 연맥해보자. 혹시 다 짜고 그런 거 아니죠? 오케이. 유빈이가 주도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 DNA가 띄고 있는 전기적 상태를 중성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배웁니다. 양전하를 띄고 있는 어떠한 단백질과 결합하게 돼요. 이 단백질 뭔지 알죠? 오케이. 히스톤 단백질. 그래서 DNA는 히스톤 단백질. 안녕. 뭐 이렇게 생겼겠죠? 아? 뭐 이렇게 생겼겠죠? 여러분들이 반응을 분위기를 좀 내가 살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할게요. 내가 수업을 좀 약간 좀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8개가 있어요. 이런 거 안 중요해. 이런 거 안 중요해요. 히스톤 단백질이 8개의 단량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게 만약에 수능에 나오면 내가 빨간불 여기 밖에 돌아다닐게요. 이런 거 씨발 안 나옵니다. 여러분도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 결국 이 히스톤 단백질은 DNA와 결합하여 가지고 DNA가 띄고 있는 전기적 상태를 중성 상태로 바꿔줘. 이런 구조물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요. 들어본 적 있죠? 뉴클레오솜.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된 구조물을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뉴클레오솜이 세포의 핵 안에 한 개만 있겠습니까? 존나 많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럼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만 붙여주면 돼. 폴리라고. 그래서 이 뉴클레오솜 엄청나게 많구나. 폴리뉴클레오솜. 근데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번역이 가능해지거든. 한글말로.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유전 물질이 실과 같은 형태로 풀려져 있대. 오케이, 알겠어요. 염색사라고 부르게 돼. 염색사. 폴리뉴클레오솜은 한글로 염색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 본격적으로. 세포의 핵 안의 유전 물질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 사자가 뭐겠습니까? 실. 어이, 그렇지요. 김호치 실사자. 실은 몇 차원 구조예요? 1차원. 1차원 구조. 유전 물질이 어떤 특정 물질에 잘 염색되는 어떤 물질이 1차원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염색사라고 하는 유전 물질은
형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풀려져 있는 유전 물질은 뭉쳐질 수가 있어. 뭉쳐졌을 때 우리가 염색체라고 부르게 되거든. 들어본 적 있지요? 맞지? 염색사가 염색체, 체라고 하는 거는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뭉쳐졌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어요. 염색사가 염색체로 뭉쳐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물어보지 않을게요. 나 혼자 얘기하겠습니다. 세포는 생활설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가 뭔가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을 때를 간기라고 부릅니다. 유전자를 작동시키면서 세포에 어떤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생명활동을 조절할 때 간기. 간기 다음에 뭡니까? 세포는 간기 때 계속 성장을 하게 돼요. 무한정으로 커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엔 뭘 해야 되냐면은 분열을 해야 돼요. 간기 다음에는 분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분열기 때 유전 물질을 감싸고 있는 핵막이 사라지면서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던 유전 물질의 형태를 바꾸게 돼요. 그게 염색체야. 그럼 분열하기 전에 꼭 뭐 해야 되냐면은 복제를 해야 돼요. 복제. 염색사는 염색체로 형태를 바꾸기 전에 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 염색사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요. 그럼 복제를 한대. 똑같은 거 하나를 더 만들어내겠죠? 맞지? 그래서 뭉쳐놓을 거래. 뭉칠 때 원본은 원본끼리 뭉치고 사본은 사본끼리 뭉쳐놓습니다. 이 구조물을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이 염색체의 가장 중심부에는 어떤 명칭이 있어요? 혹시 여기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맞았어요. 동원체. 동원체를 기준으로 염색체를 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렇게. 염색체를 나눌 때 한자 나누다 뭐? 분. 염색체분? 염색분체라고 불러요. 동원체를 기준으로 원본과 사본을 구별지으면 돼. 원본 염색분체. 그럼 옆에 있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사본 염색분체가 되겠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원본과 사본과의 관계를 의미 좀 정립시켜주는 단어가 있거든. 관계를 설정시켜주는 단어가 있어요. 원본 염색분체, 사본 염색분체 유전적 구성이 동일하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동일하겠죠? 이때 얘네 둘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혹시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걸 자매라고 불러요. 자매라고 하는 거는 염색 분체 간의 관계를 설정시켜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유전적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유전 법칙에서 분리의 법칙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미리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어떤 단원이 제일 짜증나는지. 나중에 이제 사람의 돌연변이에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 목요일 날 하게 될 겁니다. 그 비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자매라고 하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수능 때 생물 선택할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얘네들은 생략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염색 분체가 분리됐다라는 말은 결국 자매가 분리됐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대학 못 가요. 또는 이상한 대학 갈 수가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뭐 나사렛 대학교, 그리스도 신학대학교, 대불대, 꽃동네 현도대학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거 모르면 그 학교 정문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생명체든 간에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염색체는 항상 한 쌍 이상씩이 발견돼.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염색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얘하고 얘는 지금 모양과 크기가 동일해요. 이때 이 두 염색체의 관계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요. 상동 염색체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건을 잘 기억해놔야 돼요. 첫 번째,
모양과 크기가 동일해야 돼. 모양과 크기가 동일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결정짓는 형질의 배열이 동일해야 돼요.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결정짓는 형질의 배열이 동일하다? 이거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생식세포 형성 시 상동 염색체끼리 붙습니다. 이 구조물을 뭐라 부르죠? 이까요. 그렇죠. 이가 염색체를 형성할 수 있으면은 둘이 상동 관계다라고 부르게 돼요. 이가 염색체는 이제 4분 염색체라고 하는 말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요게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관계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야. 근데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전부 다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요거에 대해서 두 번째 거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아까 계속 이제 형질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거든. 유전자에서도 그렇고. 형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부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정 부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형질을 결정짓는데 형질은 특정 부위라고 했어요. 특정 부위. 내가 지구촌 70억 인구들의 엉덩이 색깔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바지를 전부 다 벗겼어. 야! 그러면서 바지를 벗겼어. 그랬더니만 엉덩이 색깔이 빨간색하고 초록색밖에 없었대. 그러면 지금 형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엉덩이의 색깔을 의미할 수가 있어. 엉덩이의 색깔. 엉덩이. 여기에 결과물이 두 가지밖에 없대요. 빨간색과 초록색. 그럼 엉덩이라고 하는 형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전자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빨간색 유전자하고 초록색 유전자가 있다는 거겠지요? 맞죠? 동일한 장소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형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명체의 특정한 부위를 얘기해. 내가 예로서 엉덩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염색체의 요 부분을 봤더니만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는 엉덩이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있었대요.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드는 거야. 이런 색깔이 실제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빨간색이 있대요. 여기에 뭐가 와야 돼? 얘랑 얘는 무슨 관계라고 했죠? 반으로 나눴을 때? 자매. 자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유전적 구성이 동일하다고. 얘랑 얘는 똑같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도 뭐가 와야 돼? 빨간색이 와야 돼. 그리고 요 밑에 봤더니만은 여기에는 눈색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있었대. 눈 색깔을 뭐 검은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가 여기 있다라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도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눈을 검정색으로 만드는 유전자가 여기 와야 돼요. 그럼 지금 요렇게 생긴 염색체는 어떤 형질, 지금 형질 두 개를 결정짓고 있어. 엉덩이와 눈 색깔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 염색체의 형질의 배열이 어떻게 돼? 위에는 엉덩이, 아래는 눈. 맞죠? 그럼 옆에 있는 상동 관계가 될 수 있는 이 염색체의 요 부분에 만약에 초록색,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만은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뭔자를 초록색으로 바꿀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대. 그럼 이 정보는 어느 부위에 가서 작동해야 됩니까? 상동 관계가 되려면 엉덩이에 가서 작동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요 부위에 있는 어떤 유전자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어느 부위에 가서 작동을 해야 돼. 눈에 가서 작동을 해야 돼.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엉덩이, 눈 부위의 배열이 동일해. 이때 이 염색체와 요 염색체를 상동 관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알아듣고 있죠? 나는 참 처음 수업 분위기가 참 되게 좋아요. 나 혼자 쇼하는 것 같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뭐 재미없으면은 얼굴에다가 직접 드러내도 돼.
병신 새끼 존나 재미없네 이러면서 표정으로 들어가주세요. 편하게 최대한 또 여러분들 편하게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이메일로 링크가 이제 갈 거예요. 링크 가면은 친구들한테 막 퍼뜨리면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퍼뜨려서 보세요. 저작권이 있다는 거 없으니까 마음대로 보세요. 그리고 안내문에는 11월 6일까지 열어놓겠다라고 했는데 안 닫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편할 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다른 단원들도 있어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돈 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재 이거 좀 잘 안 펼쳐지죠? 내가 손으로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교재비 안 받으려고 다 간의 수공업으로 내가 다 찍은 겁니다. 표지 이쁘죠? 네.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직접 오리지 프린트 잉크 다 써가면서 할라이트 비싼 거 알죠? 프린터보다 더 비쌉니다.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직접 만들었어요. 나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장사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리고 뭐 엄마한테 구라칠 수도 있어가지고 앞에다가 미리 써놨어요. 이 교재는 무료로 배부된다라고 써놨어요. 엄마한테 구라쳐서 걸리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사실은 마지막 주차 때 테스트가 있어요. 속으로 뭐야 못 들었는데 개새끼가 그런 게 어딨어? 그럴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테스트가 있긴 한데 그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부모님께 통보하거나 그런 치졸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메일로 왜 틀렸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내가 직접 손으로 써서 보내줄 거예요. 싫음 말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좀 여러분들 추석 때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친구들은 벌써 시골에 내려가고 있지요, 그치? 아니야? 오케이. 알겠어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혹시 난 뭔 말인지 모르겠다. 혹시 있어요? 괜찮아요. 무슨 유튜브예요? 유튜브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쌤 이름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거예요? 거기 김색불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그 김색불이 뭐냐면은 사실 좀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내가 수업 스타일이 되게 야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교실의 성비가 굉장히 불균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하겠어요. 속으로 나 그거 들으러 왔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유비나 그렇죠? 근데 고등학생이니까 물론 해도 상관없는데 불쾌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난 항상 개인의 어떤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하려고 하거든. 내가 만약에 야! 응? 이러면 속으로 미친 새끼 미친 변태 새끼가 여기 돼지 빨리 신고해야지. 아니면 엄마 학원에 갔는데 변태가 있어. 그럼 이제 얘기가 막 와전돼가지고 미탐에 바바리맨이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좀 와전될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4일 동안 할 것도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이제 좀 안 덥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질의 배열이 동일하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상동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에게서 받은. 부모에게서 받은.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의 부모님이 존재해야 됩니다. 맞죠? 내신에서 이런 거 좀 실수하기 위해 가지고 자주 내기도 해요. 모의고사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만약에 보기에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의 유전적 구성이 동일하다라는 보기가 나오면 이 보기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야. 왜? 얘가 아빠한테서 왔으면 얘는 엄마한테서 왔어야 돼. 맞죠? 엄마와 아빠의 정보가 동일하다라는 말은 엄마와 아빠가 쌍둥이라는 관계야. 그럼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토픽입니다. 그렇죠? 엄마와 아빠는 남남이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는 유전적 구성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웬만하면 뭐 한 번 들었으니까는 뭐 다시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좀 기본적인 내용들 좀 설명을 했어요. 자, 됐지요? 여기까지 좀 됐어요?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줄 테니까 뭐라고 얘기해봤자 남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여지껏. 조회수도 수강생의 항상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뭐 보든 안 보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인데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유전 법칙 갈게요. 기본적인 거 했습니다. 기본적인 거. 유전 법칙. 이거 이제 멘델이라고 하는 새끼가 발견을 했는데 멘델이 뭘 했냐면은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황색 완두하고 녹색 완두를 교배시켰대. 물론 교배시킨 이유도 있었겠죠. 근데 뭐 그런 멘델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멘델은 굉장히 좀 불쌍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왠 줄 알아요? 이게 없었어. 돈이 없었어. 어느 정도로 돈이 없었냐면은 멘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독일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뭐 생활비도 필요하고 교통비도 필요하고 등록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이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학자금 대출이 있겠냐마는 1890년대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멘델을 대학에 보낼 정도로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멘델이 씨발 마을 사람들 너무 고맙다. 내가 꼭 선거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마을을 일으켜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임용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1차 시험에 떨어졌어. 그러고 나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멘델의 여동생이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둔 자신의 돈을 오빠에게 보내주면서 오빠 난 결혼 안 해도 되니까 오빠 시험이나 오빠 꿈을 꼭 이루도록 해. 그래서 멘델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여동생도 피 같은 돈을 모아가지고 자신한테 보내줬는데 멘델이 울면서 공부를 했어요. 개새끼들 내가 꼭 성공해가지고 여동생 시집도 보내주고 마을 사람들도 잔치도 한번 열어주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결국 떨어졌어요. 그래서 멘델이 수도원으로 쫓기듯이 도망을 가게 돼요. 불쌍하죠. 그러고서 수도원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하다가 수도원장이 어이 거기 누구 텃밭 좀 갖고 와야겠는데 멘델이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 거기에서 완두를 발견해가지고 교배 실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독일 대학에 보내요. 미넨 대학에 보내요.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내가 이걸 발견했으니까 날 인정해줘. 근데 미넨 대학에서 뭐 이런 병신 같은 새끼 다 있어. 말도 안 되는 이론이네. 그러면서 완전 무시를 해요. 멘델이 기다리다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오지? 그래서 한 번 더 보내. 이젠 미넨 대학에 있는 아니다. 그 당시 생물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한테 자신의 논문을 보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찰스 다인에게 보낸단 말이야. 찰스 다인이 이걸 보고 와 미친놈이네. 그리고 나중에 읽어봐야지. 그리고 자기 아들하고 갈라파고스 군도로 떠나게 돼요. 진화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갔다 와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멘델의 논문은 창고에 처박혀져 있는 채로 20년이 지나게 돼요. 그때 20년 지난 후에 멘델이 이미 죽었어요. 멘델이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니까는 멘델은 또 이제 만성 신부전증이 있었거든.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BJ 중에 작약고지라고 압니까? 나만 그런 거 보나? 어쨌거나 만성 신부전증에 걸리면은 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멘델도 굉장히 젊은 나이로 사망을 하게 돼요. 향년 63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을 하게 돼요.
몇십 년 동안 자신의 논문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다가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결국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 수도원에서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상에 대해서 온갖 악담을 막 퍼붓게 돼요. 이 개새끼들, 이 씨발 새끼들, 다 내가 귀신 돼가지고 나 죽여버릴까 이 개새끼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도 언젠간 내 연구 결과가 밝혀질 날은 오겠지. 그래서 맨델의 오스트리아 가면 이제 맨델의 묘비가 있는데 맨델의 묘비에 제자들이 이제 글을 써놨어요. 마지막 유언을. 처음부터 쓰지 못했어요. 왜냐? 욕이 존나 많았으니까.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이러면서 욕을 쓸 수가 없으니까는 마지막 말만 써가지고 묘비에 적혀져 있거든. 언젠간 내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문구가 독일어로 쓰여져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맨델은 살아생전에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비운의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게 없습니다. 이거랑 대비되는 과학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ABO식 혈액형 발견한 과학자 누군지 알죠? 그죠? 모르죠? 란슈타이너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집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실험들을 자기 집에서 다 했어요. 기구들을 다 사가지고. 그래서 노벨상을 연속으로 2번이나 타게 돼요. 결국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너무 세속적인가? 자, 그래서 그 실험 몇 가지만 좀 볼게요. 맨델이 이제 그 수도원 뒷 텃밭에서 황색 완두하고 녹색 완두를 교배했는데 황색 완두가 나왔대. 그래서 맨델이 뭘 생각했냐면은 황색하고 녹색을 교배시키면 황색만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한 번 더 교배시켜봤어요. 황색하고 또 녹색 한 번 더 하면은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한 번 더 교배시켜봤더니만은 What the fuck? 황색하고 녹색이 같이 나왔대. 맨델이 여기에서 굉장히 궁금증을 느끼게 된 거야. 요렇게 교배했을 때는 왜 황색만 나오고 요렇게 교배했을 때는 왜 황색하고 녹색이 같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19세기 때에 깔려져 있는 그 당대의 유전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당시에 유전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사실상 없었어요. 유전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하지 않았고 그냥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유전학은 간단했어요. 부모의 특징은 자손에게 혼합되어 나타난다. 라고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거든. 맨델은 이 가설이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실험에서 뭔가 궁금증을 느껴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험을 봐야 되겠는데 피곤하죠? 아이스크림 먹을까? 되게 이상한 크게 질문하면은 대답이 안 나오고 작게 질문하면 대답이 나오네. 조금 더 볼까요? 조금만 보고 지금 몇 분이죠? 50분. 조금 9분만 하고 쉴게요. 9분. 하나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일단 맨델은 그냥 이런 얘기들 좀 집어치우고 바로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바로 갈게요. 첫 번째 우열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열의 법칙. 실제 맨델의 논문에는 이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시에 맨델이 썼던 우열의 법칙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공부했다가는 여러분들도 맨델과 같은 인생의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여러분들 지금 맨델 시대에 이런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어.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맨델은 뭐라고 했느냐? 대립된 형질 간 우성 열성 관계에 의해서 실제 모습이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실제 모습이 결정된다. 당시에 쓰여졌던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형질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형질? 어떤 부위라고 했어. 맞죠? 지금 완두콩의 색깔이라고 했으니까는 지금 이 실험에서의 형질은 콩의 색깔이 되겠죠. 콩의 표면, 콩의 색깔. 실제 그다음 대립된 형질간. 그럼 형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전자가 있겠죠. 항상 우리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전자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형질을 결정짓는 정보라고 했어. 그럼 콩의 색깔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보, 지금 여기에서만 딱 봐도 색깔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황색하고 녹색. 그럼 당연히 콩의 색깔을 결정짓기 위한 황색 유전자하고 녹색 유전자가 있겠죠. 맞지요? 그치? 얘네들 간에 우성 열성 관계. 여기에서 우성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센 놈, 열성은 병신. 결국 센 놈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실제 모습이 결정된다. 이 실제 모습을 뭐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표현형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표현형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설명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대립된 형질 간, 황색 형질, 녹색 형질 간의 우열 관계에 의해 실제 모습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걸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질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몇 개 사용되어야 하느냐, 요거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형질을 결정짓는 정보라고 했습니다. 유전자는 염색체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게 콩의 완두의 염색체라고 해볼게요. 완두의 염색체의 요 부위에 콩의 색깔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전자가 있었다라고 쳐봅시다. 네,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만약에 황색 유전자가 있다라고 쳐봐. 황색 유전자. 그럼 여기에 뭐 와야 됩니까? 색깔. 황색 똑같은 거 와야 되죠. 왜? 얘랑 얘는 무슨 관계니까? 자매 관계니까. You know what I'm saying? 알겠어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는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염색체가 항상 한 쌍은 있어야 돼. 왜? 왜? 네. 왜 상동이 꼭 있어야 됩니까? 정상적인 생명체한테는. 엄마랑 아빠가 있으니까. 그렇죠. 부모가 있어야지만 결국 내가 있는 거니까. 맞죠?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 지금 얘랑 얘가 상동 염색체래. 그러면 뭐의 배열이 동일해야 된다고? 상동 염색체가 되기 위한 조건. 형질의 배열이 동일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콩의 완두의 색깔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여기에도 뭐가 와야 되느냐? 색깔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전자가 와야 돼. 오케이? 그럼 만약에 여기에 녹색 유전자가 왔다라고 쳐봅시다. 지금 이 황색과 녹색은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면서 얘네 둘 다 결과 색깔은 다르지만 어느 부위에서만 나타나야 돼? 콩의 색깔에서만 나타나야 돼. 이걸 동일한 형질이라고 얘기해요. 동일한 형질을 결정짓는 다른 정보의 유전자. 이걸 무슨 관계라고 부릅니까? 여기서도 겁나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동일한 장소에서 작동하지만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의 관계. 대립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대립 유전자. 황색과 녹색은 대립 관계라고 합니다. 대립 유전자.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곧 쉬는 시간이 임박해 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황색을 내가 라지 A라고 할게요. 녹색을 스몰 A라고 할게요. 뭐 책에서는 라지 Y로 하든 아니면 스몰 Y로 하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형을 나타내는 방식은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나는 알파벳 싫다. 나는 한자로 하겠다. 그래서 뭐 누를 한자로 어떻게 쓰더라? 뭐 이렇게 한자로 해도 되고 아니면 한글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에 대한 유전자형 라지 A 여기 있겠죠? 여기에 뭐 있어야 됩니까?
여기도 라지에 있어야 돼. 왜? 얘와 얘는 무슨 관계니까? 자매 관계니까. 그럼 여기에 스몰 a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도 스몰 a 있어야 돼요. 맞죠?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다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느냐? 아니야. 생물학에서 정한 약속이 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림에다가 적용시켜 보세요.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는 둘이 무슨 관계야? 자매 관계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입니다. 맞죠? 얘하고 얘도. 생물학에서 정한 약속이 뭐냐면은 뭔가의 개수를 세거나 뭔가를 셀 때 자매 관계는 무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완두의 유전자, 색깔에 대한 유전자형을 라지 A, 스몰 a라고만 쓰게 돼요. 자매를 무시하는 게 원칙이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지금 대립관계입니다. 대립관계. 지금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것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남았어요.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쉬는 시간. 대립관계. 그럼 이 유전자하고 이 유전자를 담고 있는 염색체는 무슨 관계여야 됩니까? 네. 벌써 알람이 울렸어? 쉬는 시간 알람입니까? 상동이어야 돼요.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맞죠? 상동 염색체가 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가 EN이라고 하는 걸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EN. 이걸 이제 핵상 표현이라고 하거든. 요거는 이따가 쉬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황색과 녹색에 대한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모습을 봤더니만은 황색이 나왔대. 그러면 센 놈과 병신 중에 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센 놈이 드러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황색을 뭐라고 부를 거냐? 우성 유전자라고 부르죠. 우성인자, 우성 유전자. 얘를 뭐? 열성 유전자. 그래서 지금 얘는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를 모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 모습은 뭐다? 황색. 왜? 황색이 우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교과서마다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우열의 법칙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잡종 1대에서는 우성형들만 표현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교과서도 있어요. 문장이 좀 다르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결국 센 놈과 병신이 같이 있었을 때 센 놈이 실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걸 우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조금 쉬었다가 다음 거 좀 넘어갈게요. 시간 딱 맞았네.